그는 몸을 떨며 일어섰다. 등불을 가져올 마음은 별로 없었지만 그런 척하며 나가고 싶었다. 술 저장실의 맥주통 뒤에 숨어서 난쟁이들이 다 갈 때까지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갑자기 그는 음악과 노래가 그쳤음을 깨달았다. 난쟁이들이 모두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어디 가는가? 마치 호빗의 마음을 모두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소린이 말했다. 불을 좀 켜면 어떨까요? 빌보가 변명하듯 말했다. 난쟁이들이 모두 다 같이 말했다. 우리는 어둠을 좋아하지. 은밀한 작업을 하는 데는 어두운 게 좋으니까. 새벽이 오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아. 물론이죠. 빌보는 이렇게 말하며 서둘러 앉았다. 그러다 의자가 아니라 화롯대에 앉은 바람의 부직갱이와 삽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넘어졌다. 자, 조용히 하고 이제 소린의 이야기를 들어보세. 간달프가 말했다. 그러자 소린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간달프와 난쟁이들 그리고 골목쟁이네. 우린 우리의 친구이자 동로 공모자이며 가장 뛰어나고 대담한 호빗의 집에 다들 모였습니다. 그의 발이 털이 영원히 빠지지 않기를 그의 포도주와 맥주에도 찬사를 보냅니다. 이 부분에서 그는 숨도 돌릴 겸 호빗의 정중한 답사를 기대하며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나 그 찬사는 불쌍한 골목쟁이네 빌보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는 대담하다든지 무엇보다 동료 공모자라고 불린 데 대해 항의하려고 입을 움찔거렸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너무도 당황했던 것이다. 그래서 소리는 말을 계속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행로, 수단, 지략, 책략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우린 날이 밝기 전에 긴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 일부 아니면 전부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여행이지요. 물론 우리의 친구이자 조언자이며 현명하신 마법사 간달프는 예외입니다만 지금은 엄숙한 순간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골목쟁이네와 젊은 난쟁이 한둘, 킬리와 필리라고 명명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들에게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고 간단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소린이 말하는 방식은 이랬다. 그는 중요한 인물이었던 만큼 형식적인 언사에 능했다. 그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아마도 그는 정작 알아야 할 것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모두 다 아는 이야기만 하면서 숨이 찰 때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무례하게도 논가 그를 방해했다. 불쌍한 빌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목구멍에서 비명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곧 그건 터널에서 빠져나온 기관차의 기적 소리처럼 터져 나왔다. 난쟁이들이 모두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서는 바람에 탁자가 넘어졌다. 간달프가 마술 지팡이 끝에 푸른 불빛을 일으키자 난쟁이들은 그 불빛 아래에서 불쌍하고 작은 호빗이 화로 양 탄자 무릎을 꿇고 녹초가 되도록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빌보는 마루에 납작하게 엎드려 벼락 맞았어 하고 소리를 질러대며 한동안 그러고 있었다. 그래서 난쟁이들은 그를 일으켜 거실 소파로 옮긴 다음 옆에 마실 것을 놓아두고는 자기들이 은밀한 얘기로 돌아갔다. 그들이 다시 자리에 앉자 간달프가 말했다. 흥분을 잘하는 친구라네. 좀 우스꽝스럽고 괴상한 발작을 일으키려 하는데 그래도 그는 가장 뛰어난 녀석이야. 최고지. 위기에 몰린 용처럼 격렬하거든. 만약 여러분이 위기에 몰린 용을 본 적이 있다면 이 말이 어떤 호빗에게 붙여 비유한다 하더라도 시적 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설령 호빗의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거대해서 말을 탈 수 있을 정도였던 툭 영감의 중조부의 형제분인 황소 울음꾼에게 붙인다 하더라도 말이다.
그는 푸른 벌판 전투에서 그램산의 고블린 대열에 뛰어들어 그들의 왕 골핀볼의 머리를 나무 곤봉으로 쳐서 깨끗이 잘라냈던 호빗이다. 그 머리는 공중으로 100여 미터나 날아가 토끼 굴에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그 전투에서 승리했고 바로 그 순간 골프라는 경기가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황소 울음군의 마음 약한 후손은 거실에서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한참 후 한 잔 마시고 나서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응접실 문으로 기어갔다. 그는 글로인 하는 소리를 내는 걸 들었다. 그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달프께서 이 호빗이 격렬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순간에 그처럼 비명을 내지른다면 용과 그 친척들을 모조리 깨워 우리를 모두 죽게 하고도 남을 겁니다. 내 생각에 그건 흥분했다기보다 공포에 질린 소리 같았어요. 사실 문의 표시만 없었더라면 우리가 집을 잘못 찾아온 거라고 확신했을 정도예요. 난 현관 매트 위에서 고개를 까딱이며 헐떡거리는 그 작은 녀석을 보았을 때부터 의심을 품었다니까요. 그 녀석은 좀도둑이라기보다는 채소 장수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 골목쟁이네가 손잡이를 열고 들어왔다. 툭 집안의 기질이 승리한 것이다. 갑자기 그는 격렬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침대에서 지지 않아도 좋고 아침 식사를 걸러도 좋다고 느꼈다. 매트 위에서 고개를 까딱이며 헐떡거리는 이 작은 녀석이라는 말이 그를 거의 격렬하게 만들었다. 이후로 골목쟁이 집안의 기질이 그가 지금 한 짓을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에게 말하곤 했다. 빌보, 넌 정말 바보였어. 제 발로 불구덩이에 걸어 들어갔지. 말하는 걸 엿들었다면 죄송합니다. 난 당신이 뭘 말하는지 또 좀도둑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물로 여기고 있다는 내 판단이 옳다고 봅니다. 이건 그가 소위 점잔을 빼며 말하는 방식이었다. 분명하게 설명하지요. 나는 문에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페인트 칠을 했거든요. 당신은 분명 집을 잘못 나온 겁니다. 나도 현관 계단에서 당신의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보자마자 의심을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제대로 찾아왔다고 합시다. 원하는 걸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해보겠습니다. 설령 여기부터 동쪽 끝 최후의 사막까지 가서 사나운 괴수족과 싸워야 한다 할지라도 내겐 툭 집안 황소 울음꾼이라는 외조조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글로인이 말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 하지만 그건 옛날 일이죠. 난 바로 당신이 대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히 문에는 표시가 있었어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쓰이는 거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표시가 많이 있었지요. 좀도둑이 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신나는 일거리를 구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해석되는 표시지요. 좀도둑이라는 말이 거북하다면 대신 전문 보물 사냥꾼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한테는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간달프가 이 지역에 그런 분야의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고 바로 여기에서 수요일 차 마실 시간에 만나게 주선하신 겁니다. 그러자 간달프가 말했다. 물론 표시가 있었지. 내가 해놨거든. 아주 좋은 이유가 있어서지. 자네들이 자네들 원장에 참여할 14번째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해서 내가 골목쟁이네를 골랐네. 내가 사람을 잘못 골랐거나 집을 잘못 골랐다고 생각한다면 자네들은 13명이 원정을 떠나서 마음대로 불행한 일을 겪든 아니면 돌아가 석탄이나 캐게. 그가 대단히 화를 내며 글로인을 향해 얼굴을 찌푸렸기에 그 난쟁이는 몸을 움츠렸다. 빌보가 질문을 하려고 막 입을 열려는데 간달프는 몸을 돌려 얼굴을 찌푸리고 눈썹을 치켜 세웠다. 할 수 없이 빌보는 입을 꽉 다물어야 했다. 그래야지 더 이상 논쟁은 하지 말게. 난 골목쟁이네를 선택한 거고 내가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네들 모두에게 충분한 이유가 되네.
내가 그를 좀도둑이라고 부르면 그가 바로 좀도둑이네. 아니면 때가 되면 좀도둑이 될 거야. 그는 자네들이 추측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그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재능이 있지. 자네들이 혹시 모두 살아남는다면 내게 감사하게 될 걸세. 자, 이복의 빌보, 등불을 가져와서 여기에 빛을 비춰 보게. 붉은 같이 달린 커다란 등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간달프는 지도처럼 보이는 양피지 조각을 펼쳐 놓았다. 이건 자네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것일세, 소린. 이건 의로운 산의 지도라네. 그는 난쟁이들의 열띤 질문에 대답했다. 소린이 힐끗 본 후 실망한 듯 말했다. 내 생각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난 외로운 산과 그 산을 둘러싼 지역을 아주 잘 압니다. 나는 어둠 숲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거대한 용들이 번식하는 히스의 황야도 압니다. 산에 붉은색으로 용이 표시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없어도 우리는 용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된다면 말이지요. 발린이 말하고 나자 마법사가 말했다. 자네들이 알아채지 못한 게 하나 있어. 그건 바로 비밀 입구라네. 서쪽에 룬 문자가 보이고 또 다른 룬 문자에서 그걸 가리키는 손이 보이지. 그것이 지하 공전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 통로 표시야. 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그게 한때는 비밀이었을지 몰라도 지금까지도 비밀일지 어떻게 압니까? 늙은 스마우구는 이제 그곳에 아주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동굴에 있는 것들을 다 알아냈을 겁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그걸 이용할 수 없었을 거야. 왜요? 그게 너무 작으니까. 룬 문자로 문 높이는 약 150cm 그리고 3명이 걸어갈 수 있는 넓이라고 쓰여 있어. 스마우구는 어른 용이었을 때도 그 정도 크기의 구명은 기어다닐 수 없었어. 하물며 이제는 수많은 난쟁이들과 너른골 인간들이 포식한 후니까 더더욱 어림도 없지. 내겐 아주 큰 구멍처럼 보이는데요. 용을 본 적도 없고 아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호빗 꿀집밖에 없는 호빗이 세댄 소리로 말했다. 그는 정말 흥분하고 흥미를 느껴서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빌보는 지도를 무척이나 좋아해서 그의 현관에 시골 순환로의 큰 지도를 걸어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산책길을 붉은 잉크로 표시까지 해두었다. 빌보가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입구가 용은 말할 것도 없고 외부 사람들한테 비밀로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아주 작은 호빗에 불과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어떻게 이 입구가 비밀로 남아있는지는 직접 가서 보면 전까지 알 수 없겠지. 지도로 볼 때 내 생각엔 그 산의 비탈과 똑같이 보이게 만들어진 비밀문이 있을 것 같아. 보통 난쟁이들이 사용하는 방식이지. 안 그런가? 맞습니다. 소린이 말했다. 간달프가 계속 말했다. 내가 하나 빠뜨린 게 있지. 지도에 열쇠가 달려 있었어. 작고 이상하게 생긴 열쇠야. 여기 있네. 잘 간소하게. 그는 긴 원통 모양의 정교하게 홈이 패인 은빛 열쇠를 소린에게 건넸다. 그러겠습니다. 소리는 이렇게 말하며 목에 걸린 멋진 목걸이에 열쇠를 끼워 넣고는 옷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젠 사태가 좀 더 희망적으로 보이는데요. 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상황이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할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동쪽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조용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갈 작정이었지요. 긴 호수까지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보다 훨씬 전부터 문제가 생길 걸세. 내가 동쪽 길에 대해 아는 바로는 말일세. 간달프가 끼어들었지만 소리는 무시하고 계속 말했다.
거기부터 달리는 강을 따라 상류로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는 외로운 산의 그림자가 덮인 그 아래 계곡의 오래된 도시, 폐허가 되어버린 너른 골까지 가지요.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정문을 통해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바로 정문 입구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그 산의 남쪽에 있는 거대한 암벽을 넘어 흐릅니다. 용도 그 정문으로 다니지요. 그것도 너무 자주 말입니다. 만약 용이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지금도 그럴 겁니다. 마법사가 말했다. 정문으로 가는 건 전혀 좋은 생각이 아니야. 힘센 용사나 영웅과 함께 간다면 모를까. 나도 용사를 한 명쯤 찾아보려 했지만 용사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서로 싸우느라 바쁘고 이 근처엔 영웅이 귀하다네. 아니, 아예 찾을 수도 없지. 이 근방에서는 칼은 거의 묻어졌고 도끼는 나무를 베는 데다 쓰이고 방패는 요람이나 접시 덮개 정도로나 쓰이지. 다행히 용은 멀리 있으니까 전설적인 존재나 다름없게 되었지. 그게 내가 좀도둑 행각을 택한 이유라네. 특히 비밀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 다음부터 말일세. 그래서 우리의 작은 좀도둑 골목쟁이네 빌보가 선택되고 선발되었지. 자, 이제 계획을 좀 짜보지. 소린이 말했다. 아주 좋습니다. 도둑 전문가께서 어떤 제안을 해주신다면 말이지요. 그는 짐짓 공손한 척하며 몸을 돌려 빌보를 바라보았다. 먼저 나는 현재 상황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빌보는 온통 혼란스럽고 또 속으로 약간 떨렸지만 아직까지는 툭 집안 자손답게 계속 밀어붙였다. 내 말은 황금과 용, 그 밖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거기에 있고 또 누구 것인지 등등을 알아야겠다는 뜻이에요. 소린이 말했다. 마법소사. 지도 못 봤나? 우리 노래를 듣지 않았어. 우리가 몇 시간 동안이나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하지만 난 그걸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싶다고요. 그는 간달프의 추천에 걸맞게 현명하고 신중하게 전문가답게 보이려고 최선을 다하며 딱딱한 태도로 고집스럽게 말했다. 보통 그는 자기에게 돈을 빌리러 온 이들에게 이런 태도를 취했다. 그리고 위험 정도와 경비, 필요한 시간과 보수 등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습니다. 사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이 모험에서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였다. 소린이 대답했다. 아, 좋아. 말해주지. 오래전 우리 스루 할아버지 시대에 우리 가족은 먼 북쪽 땅에서 쫓겨나 재산과 연장을 모두 가지고 지도에 있는 바로 그 산으로 갔지. 그건 내 아득한 조상이신 스라인 할아버지께서 발견하신 산인데 조상님들은 거기에서 광석을 채굴하고 갱도를 뚫고 거대한 궁전과 큰 작업장을 지었어. 게다가 그 분들은 상당량의 금과 엄청나게 많은 보석을 발견하신 것 같아. 어쨌든 그 분들은 아주 부유하고 유명해졌네. 우리 할아버지는 산밑 왕이 되시고 남쪽에 사는 인간들에게 대단히 존경받으셨지. 인간들은 점차 달리는 강을 따라 모여들기 시작해 산 그림자에 덮인 계곡까지 이르렀고 그 당시 그곳에 유쾌한 마을 너른골을 건설했네. 왕들은 우리의 대장장이들을 청에 데려갔고 가장 기술이 없는 자에게도 아주 풍족하게 살해해 주었어. 아버지들은 자기 자식들을 도로제 채용해 주길 원했고 후하게 살해했지. 사례비를 대개 식량으로 받아서 우리는 곡물을 경작하거나 찾기 위해 수고할 필요가 없었어. 전체적으로 보아 그 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시절이었지. 아주 가난하다는 이들도 쓰고 남은 돈을 빌려줄 수 있을 만큼 풍족했으니까. 그렇게 여유가 많았으니 우리는 대단히 경이롭고 마술적인 장난감을 말할 것도 없고 그저 순전히 재미삼아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만들었지. 요즘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었지. 우리 할아버지의 궁전은 갑옷과 보석과 세공품과 컵들로 가득 찼지. 노른고리 장난감 시장은 북쪽 땅의 불가사의한 곳으로 평판이 자자했지. 분명 그게 용을 끌어들인 거야.
잘 알다시피 용들은 인간과 요정과 난쟁이들에게서 황금과 보석을 훔치는데 어디서건 가리지 않고 발견하는 족족 훔치지. 그 놈들은 약탈한 물건들을 자기들이 살아있는 한 빼앗기지 않고 지킨다네. 그런데 용이란 놈들은 살해당하지 않는 한 영원히 사니까 실제로는 그 보물을 영원히 소유한다고 할 수 있네. 그 놈들은 그냥 소유하고만 있을 뿐 노쇠 반지 하나도 즐길 줄 모르지. 사실 그 놈들은 지금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는지 그 값은 잘 알지만 훌륭한 물건과 줘야 한 물건을 구별할 줄도 모른다네.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만들 줄 모르고 심지어는 갑옷 비늘이 조금 느슨해져도 고칠 줄 몰라. 그 당시 북쪽 땅에는 용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차츰차츰 금이 귀해졌다네. 난쟁이들은 남쪽으로 도망가거나 살해당했어. 용들이 저지른 낭비와 파괴는 점점 심해지고 말이야. 그 중에 가장 탐욕스럽고 강하고 사악한 스마우그란 용이 있었지. 어느 날 그 놈은 공중으로 날아올라 남쪽으로 왔어. 처음에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북쪽에서 폭풍이 몰려오는 줄 알았네. 산 위의 소나무들은 바람에 삐걱거리고 갈라졌지.